기준도 세우고 있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때리기가 중도 외연 확장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면 세미나를 준비하는 등 당 차원에서 반 이재명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 윤상현 의원 등의 강경한 의견도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조희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현재 정당 지지도가 40% 가까이 유지되고 있지만 중도층 외연 확장 없이는 더 상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 전략기획특위를 중심으로 중도 확장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도층의 지지 그리고 우리 보수층의 지지들을 계속 유지 확산하기 위해선 어떤 행보와 결정들이 필요한지도 논의했습니다. 당 내부에선 설 명절 직후부터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때리기로 여론전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중도층을 고려한 정책도 고심 중이지만 정책만으로는 중도층에 호소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 전략기획특위 관계자는 설 지나고 반 이재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 방침이라며 이 대표 때리기가 중도층 확장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 주도로 탄핵을 강행한 일련의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부 강성 발언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현재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기존 지지층을 잡기 위해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룬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당 전략기획특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부 전략보고서를 내일 지도부에 공식 보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여론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수 결집이 강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여권 잠룡들의 지지율이 동률을 기록한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이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이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1대1 구도에서 41%대 41%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조기 대선이 여야 1대1 대결로 치러진다고 가정했을 때 나온 엠브레인 퍼블릭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41%로 같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대표가 일찌감치 대권 도전을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맞붙었을 때도 41% 동률을 형성했습니다. 최근 보수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여권 선두주자로 급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대표와 4%포인트, 한동훈 전 대표는 6%포인트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선 이 대표가 31%로 앞섰고 김 장관 14%, 홍 시장 9%, 한 전 대표 7%, 오 시장 5% 순이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물음에는 국민의힘 42%, 민주당은 38%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고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은 2%에 그쳤습니다. 이어 여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45%,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집계돼 정권 재창출론과 교체론이 팽팽히 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연휴가 유독 깁니다. 연휴를 맞은 여야의 각 당의 전략은 어떻게 돼요? 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선거 전 마지막 명절인 만큼 여야 모두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집토끼와 산토끼 사이에 고민이 커 보입니다. 그간 전통 지지층을 고려해 구속이나 수사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어느 정도 스텝을 맞춰왔는데 자칫 중도층 민심 위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죠. 이러한 우려는 최근 당 전략기획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분간 윤 대통령과 관련해선 집토끼를, 반 이재명 전선과 민생과 관련해선 산토끼를 노리는 투트랙 전망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최근 비명계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 주춤한 당 지지율 상황과 관련해서 비명계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외에 다양한 길이 있다고 주장했던 김두관 전 의원은 모레 서울역에서 개헌 추진을 위한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헌 이슈를 주로 여당에서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개헌 목소리를 내며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다음 달 14일엔 넥스트 코리아라는 포럼을 출범하며 정책 구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연휴 이후 현 정국에 대한 고민을 나눌 원로들과의 만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부분과 최근 여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 대표 측은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게 당연하다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린 것처럼 마냥 관망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가상 대결이나 정당 지지도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 것은 물론 비호감도 측면에서 이 대표는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념 성향별로 보더라도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 이재명 전선과 비명계 공세를 함께 견뎌내야 하는 상황에서 중도층 확장을 고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은 연휴 직후 반도체법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중도층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경호 기자였습니다. 윤석열의 가슴들이 어딜 뻔뻔한 얼굴에 들이고 있어. 좀 내가 밝히게.
네, 오늘부터 긴 설 연휴가 시작됐죠. 정치권에서도 귀성객들에게 설 인사를 전했는데요. 두 분 모시고 설 밥상 민심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몇 주간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뭐 숫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하락세에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세에 있어서 뭐 이렇게 역전 크로스라고 하죠. 크로스된 것도 좀 있고 또 정권 연장이 정권 교체보다 더 높게 나온 여론조사도 좀 있었고 또 이재명 후보와 뭐 여당의 다른 오세훈, 홍준표 후보의 뭐 가상 대결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고 뭐 다양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추세적으로는 뭐 대부분 비슷합니다. 근데 앞서 잠깐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설 인사를 갔던 정치인들을 대하는 시민들의 반응도 사실은 조금 제각각이어서 어떤 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여론조사가 맞는 건지 아니면 저 설 민심을 전하는 시민들의 말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분은 그 여론조사 추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좀 인정을 합니까? 그럼요. 그 정례적으로 발표되는 전화 면접 조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조사들은 대단히 공신력이 높고 또 균일한 방법들을 매주 또는 정례적으로 유지해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의 흐름마저 부정한다면 안 되겠죠. 민주당이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맞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그 원인이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한 달간 보여줬던 뭐 줄탄핵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생의 어려움을 도외시하면서 역시나 특검과 탄핵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뭐 국민의 카톡을 검열하거나 뭐 들여다봐서 다 고발하고 처벌받게 하겠다라는 듯한 태도를 보여온 것들이 예. 다 누적된 결과가 지금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은 이런 민심의 엄중한 회초리를 절대로 외면하고 눈 감고 귀 닫아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이것이 민주당으로부터 특히 이재명 대표로부터 초래된 반사이익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제는 정말 민심의 중앙값에 가까워지기 위한 그런 좌표를 재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 사태가 있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헌재 변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송영훈 변호사가 얘기한 그런 추세, 그러니까 민주당이 떨어지는 추세가 나타났다라는 거는 민주당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뭐 추세는 인정하죠. 인정하시는 예, 쪽입니다. 하고 다만 이제 생각보다 빨리 보수청이 급속도로 결집했다. 이것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여줬던 여론 지형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다. 예. 이렇게 빨리 보수청이 결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학습 효과, 특히 탄핵이 되니까 바로 대선에서 속수무책으로 지더라.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대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강경 보수청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도로 결집한 결과 예.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2, 3주간 급상승했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라든지 또 탄핵 반대의 지지율이 이제는 한풀 꺾이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그게 이제 갤럽에서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일단 이제 급상승했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나 보수청의 결집에 따르는 여론 지형이 이제 조정 국면에 들었을 것이다. 조정 국면에. 전대 의원님, 제가 뭐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해서 보수층이 결집해서 저런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민주당이 잘못해서 이재명 대표가 잘못해서 저런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고는 전혀 민주당 쪽에서 생각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수청이 꼭 잘하겠다기보다도 대선에 대한 패배의 위기의식 속에서 보수청, 특히 정강훈 목사로 대표되는 강경 보수 세력이 지난 박근혜 탄핵 때는 세력이 미미했고 또 그 영향력 정도가 특히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가 상당히 약했는데 이제는 거의 뭐 전화 면접 조사나 각종 여론조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어떤 위에서 메시지를 내면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그 세력화가 상당히 달라졌다. 뭐 그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물론 저희들도 강약 조절이나 완급 조절을 그렇게 잘 구사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측면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중도층은 갤럽의 어제 여론조사에도 탄핵 찬성이 거의 2배 가깝고 또 정당 지지도도 저희 당이 44, 국민의힘이 2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도층이 앞으로 대선과 관련해서는 키를 쥐고 있다 보면은 여전히 중도층은 탄핵 찬성과 또 야권에 대한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우세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중도층에 대해서 앞으로도 소구력을 가지고 중도 확장 전략을 효과 있게 잘 진행하고 특히 민생에서 성과를 나오면서 강약 조절, 완급 조절을 제대로 잘 해낸다면 아무래도 대선과 관련된 여론 지형은 저희들이 계속 우위를 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명절을 맞아서 여야 모두 이제 정치인들 모두 설 인사를 나서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도 옥중 서신을 통해서 설 인사를 했어요. 굉장히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여론전이 그런 보수층을 결집하고 이렇게 지지율을 높인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일정한 효과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도 그 메시지에 대해서 여론의 피드백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월 1일에 공개 서신이 있었고 그 뒤에 메시지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메시지를 내서 뭔가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국민들을 결집시키는 데에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라면 중도층을 의미하는 아니요. 그 탄핵을 반대하는 강경 보수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코어 보수라고 하는 분들을 결집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이어서 말씀하신 그 중도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중도층이 가지는 보수에 대한 이미지 혹은 중도층이 가지는 국민의힘에 대한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앞으로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게 됐을 때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 국민의힘의 이해관계와 현재 탄핵 심판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결국은 중도 소구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앞서 최인호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번 주 갤럽 조사에서 자신의 정치 성향을 중도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44, 국민의힘 24입니다. 그러니까 예. 중도 확장을 하기 위한 노력은 오히려 굉장히 더 필요해진 상황이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상황을 초래한 것에 있어서 그 서신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물론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이 돼서 이제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 반을 마저 이제 채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보다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저런 지지율들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각자 보수층과 진영 간에 이제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도층이 마음을 어디로 정할지 이런 얘기들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미리 이제 지지층들 진영들이 결집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 말고 지금 당장 그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법원 사태라든지 현재 재판관들의 어떤 송곳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결론이 나오게 될 대통령 구속 연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 지지율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요소들인가? 근데 그게 궁금해져요. 지금의 현 상황은 민심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일단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일요일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력 사태 이후로 민주당 지지율이 미미하게 반등한 조사들이 나왔잖아요. 예. 갤럽에서도 그렇고 NBS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이 됐기 때문에 구속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헌법재판소에서의 변론 절차 또 앞으로 기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재신청한 구속영장 연장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도 남아 있지만 예. 그런 것은 구속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에 비추어 보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론의 큰 변곡점이 될 만한 사건들은 이미 일어났다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보다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앞으로 미래에 가 있는 거죠. 만약에 조기 대선이 발생한다면 정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세상을 맞이해도 괜찮은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는 굉장히 비중을 갖고 판단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에 일종의 선반영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건들 그러니까 이벤트들보다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 난 누구에게 내 표를 줄까 그쪽으로 지금 많이 쏠려가 있다. 이제 이런 뜻이군요. 동의하세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 강경층은 예. 이미 대선 심리가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도층이나 진보층보다도 보수 강경 세력이 오히려 이렇게 가면 대선에서 진다. 탄핵되고 대선에서 진다. 이런 위기감으로 해서 더 빨리 결속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표집 현상도 나타나는 것인데 실제 어제 갤럽 여론조사에는 정권 교체가 60%, 정권 재창출이 26%인데 그 전주에 비해서 오히려 정권 재창출의 찬성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서부지법의 난동이라든지 폭동이라든지 또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사실은 뭐 거짓말이나 궤변에 가까워 예, 예. 또 궤변 어린 그런 답변을 함으로써 실망한 중도층들이 예. 오히려 이제 정권 재창출. 저 사람들은 도저히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는 오만함. 지지율이 좀 오르니까 더 반성 안 하고 예. 더 사과도 안 하고 오히려 더 심해지겠네. 라는 그런 우려가 이제 오히려 야권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로 갤럽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근데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갤럽 여론조사 항목에 대해서 뭐라 할 건 아니고요. 정권 재창출이 맞는 겁니까? 정권 연장이 맞는 겁니까? 그거는 국민의힘이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최인호 의원께서는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시는 얘기는 네.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 결이 다른 색깔이 다른 보수 진영의 정권을 등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건가요? 뭐 근데 여론조사를 받는 분들이 정권 재창출이라는 표현이나 정권 연장이 아니라 유지라는 정권 표현이나 재창출? 그것을 뭐 크게 차이를 느끼고 그럽니까? 반응을 하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별 의미는 차이를 두지 없다?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론조사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이 이게 있습니다. 한쪽 선택지를 정권 재창출로 묻든 정권 연장으로 묻든 간에 정권 교체를 묻는 질문이 있고 예. 민주당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이 있고 예, 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재명 후보를 상정하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정권 교체를 물으면 아까 NBS에서 48, 갤럽에서 52 정도 나오는데요. 그게 이재명 후보로 들어가면 다자구도에서 NBS에서는 28, 갤럽에서는 31 이렇게 현저하게 낮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지적으로 듣기 좋은 단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이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은 비토층이 굉장히 강고하게 높은 거예요. 이 예. 부분을 굉장히 유념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일단 이재명 대표가 가장 높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민주당 정당 지지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그 지지세 상승세도 꾸준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정치권에서는 이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 필적할 만한 후보가 있을까요? 뭐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당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근데 만에 하나 뭐 그런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당에 많은 후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면은 오히려 국민적 관심은 우리 당으로 올 것이다. 민주당. 뭐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몇 주째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보수 진영에서 김문수 장관의 상승세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양자 대결을 살펴봤을 때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얘기는 예. 나중에 하고요. 지금 이제 윤곽근 대통령 측 변호인 대리인단에서 좀 기자회견을 하니까 잠시 들어볼까요?
예, 잠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기자 간담회를 예. 한다고 하는데요. 준비가 되면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양자 대결에서 김문수 장관을 조금 앞서는 김문수 장관이 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단순히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것도 좀 의미 있는 지표라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뭐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김문수 장관이 이재명 후보를 1대1 구도에서 이기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예측하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관을 2명 추가로 임명하고 또 대통령에 체포되고 구속되는 그 과정에서 강경 보수층들이 대통령의 선동도 있었지만 또 자체적인 어떤 위계 질서에 따르는 어떤 메시지에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이러다가는 이번에도 정권 뺏긴다, 이러다가 대선에서 진다라는 위기감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한 결과 김문수 장관은 개헌 옹호, 탄핵 반대, 일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와 일치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윤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고 동정하는 사람들은 바로 김문수 장관으로 바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지지율이. 그래서 전이가 되는 그 과정을 이제 밟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설마 극우 강경 보수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김문수 장관이 계속 간다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그랬을 때는 저희들 당으로서는 크게 뭐 싫은 것은 아니다. 싫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 결합을 발전에는 한다는 말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도 중도층을 의식한 그런 여론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반대로 우리 송영훈 변호사에게는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는데 흥묘 백묘 이런 성장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미지 변신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중도층 표심 또 지금의 여러 가지 위기 국면에 민주당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본인은 중도 확장이나 우클릭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 본질은 말바꾸기죠. 그것도 매우 급격한 말바꾸기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이른바 기본사회 그리고 기본소득 이런 것을 자신의 경제정책의 브랜드로 삼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기본 시리즈를 전부 다 뒤로 물리고 이제는 성장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묘백묘론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자, 더더군다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우리 정치의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 한밤중에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그 정치와 사회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깨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측 가능성을 복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화두인데 이재명 대표처럼 급격하게 말을 바꾸는 정치인은 정치, 사회,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역시나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네. 한쪽으로 급격하게 말을 바꾸는 사람은 다시 언제든지 그 반대쪽으로 말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안정감, 신뢰성,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도 확장이나 외연 확장이 아니고 그저 말 바꾸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여러 설 민심 아마 이제 밥상에서 다 이제 이 지지율 얘기도 하고 막 이럴 거니까 그 얘기는 이제 저희들이 좀 차분하게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가 이제 귀국을 했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갔다가 뭐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귀국을 해서 법원 사태와 관련해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서 자기는 전혀 시킨 거 몰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불을 저지르려고 했던 10대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뭐 특임 전도사 이분도 지금 구속돼 있고. 국민의힘은 지금의 현 지도부는 정광훈 목사를 필두로 하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 이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랑은 어떻게 앞으로 관계 맺기를 해나가실 생각이에요? 일단 절연이에요? 아니면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절연해야죠. 그 부정선거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별로 믿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언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정선거론을 만약에 진지하게 믿는 스탠스를 공당이 취한다면은 그건 정말 우리 사회를 두동강 내고 붕괴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법원에 침입하는 전대미문의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과 매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국민의힘이 가까이 지낸다면 그걸 국민들께서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행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처럼 오인되는 발언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에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당의 주류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아니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김재섭 사무부총장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우린 부정선거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긋고 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에는 반대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그거 좀 빨리 하자라고 먼저 법원에 요청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 빨리 뭐 조기 대선 치러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 빨리 좀 법적 판단 받아서 내가 정말 자격이 있으면 내가 대선에 나가고 자격이 없으면 나 나가지 않겠다라고 빨리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결론을 내주면 안 되나요? 아니 그 피의자가 재판을 또 빨리 하자. 그것도 불가능한가요? 요구하는 것도 일종의 그 피의자로서 자세도 아니고요. 실제 1심에서 선거법의 경우에 거의 1년 9개월 만에 검찰이 구형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43명의 검찰 정인이 무더기로 신청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이제 시간이 사실은 늦어진 것이지 이재명 대표 측은 4명 만에 정인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간의 일부 보도에는 마치 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시간 끌기다라고 했는데 사실관계는 좀 더 따져보면 검찰의 43명의 무더기 정인 신청 그걸로 인한 무리한 기소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상당히 작용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요. 2심도 사실은 1심에서 너무 과한 그 형량이 내려지지 않았느냐. 사실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안 쳤다고 한 것이 아니고 검찰이 제시한 그 증거 사진이 골프를 친 이후의 사진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1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는데 4명으로 축소해서 일종의 조작한 사진이다라고 한 것을 골프를 안 쳤다라고 해서 재판부가 또 유죄를 내린 것이고 국토부로 협박을 받아서 했다는 그 표현 때문에 백행동의 뭐 용도 변경 이런 것도 사실 다툼이 많기 때문에 2심을 열더라도 상당히 재판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오히려 1심과 달리 무죄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그런 재판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 관련돼서 재판 관련해서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 조금만 반론을 드리면은 아까 검찰이 43명의 무더기 증인을 1심에서 신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수사 단계에서 많은 참고
참고인들의 진술 조서를 받잖아요. 그게 재판에 넘겨지면 예. 피고인 쪽에서 그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에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를 밝힙니다. 그럼 부동의하면은 증거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검사는 그 참고인들을 다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검찰의 무더기 증인 신청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에서 무더기 부동의를 한 결과다. 사실 그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한동훈 전 대표의 등판 시기가 언제냐 이것도 사실은 정치권에서 굉장히 좀 관심이 있는데 뭐 이것도 또 우리 송 변호사에게 먼저 질문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우리 저 최영께 좀 여쭙겠습니다. 예. 예, 언제 등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송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죠. 채권이시니까. 예. 대략 뭐 설 이후에는 국민들 앞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왜냐하면 너무 이제 이 공백 기간이 길어버리면 예. 여론조사에서 조금 상당히 빠졌지 않습니까? 예. 더 잊혀져 버리면 이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등판할 모멘텀 계기를 좀 찾고 있는 것 같고 또 실제 김문수 장관으로 대표되는 소위 극우 성향의 예. 후보들 계엄 옹호 또는 탄핵 반대를 일관되게 했던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특히 대선에서 유리한 것인가 예. 올바른 것인가 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전체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게는 예. 탄핵에 찬성했고 계엄에 단호하게 반대했던 한동훈 후보에게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당내 여론이나 국민들 중도층의 여론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등판하지 않겠나 저는 뭐 이렇게 봐집니다. 등판하면은 과거에 누렸던 그 높은 지지율을 다시 빨리 회복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제는 뭐 다시 등판해도 그런 과거의 그런 지지율은 못 얻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뭐 친윤 지지 세력이나 전통적 지지 세력이 바로 한동훈 대표에게 주목을 하거나 지지를 주진 않겠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뚫고 나가고 국민들의 민주의식에 기본적으로 호소하면서도 특히 중도층에 대한 본인의 진정성을 어떻게 획득하느냐 그 부분은 본인 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언제 등판할지 사실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연락 안 가까우시잖아요. 아니 연락은 하지만 예. 언제 등판할 거냐 이런 걸 제가 뭐 정면으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예. 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그 대선이라고 하는 경기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투수가 바로 한동훈 투수다라고 하는 걸 지금 관중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 경기에서요 불펜에서 몸만 풀고 있어도 관심을 받는 투수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삼성의 오승환 같은 투수들 굉장히 강력한 마무리 투수이기 때문에 불펜에서 몸을 풀고 있으면 상대팀 타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금 그런 경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등판할 거냐 그다음에 언제 등판할 거냐 이것은 경기 상황에 달렸죠. 8회에 올라올 거냐, 뭐 9회에 올라올 거냐, 아니면은 9회에도 아웃 카운트가 원아웃이나 투아웃이 되면 올라올 거냐. 이거는 이제 경기 상황을 봐야 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다면 만약에 대권 주자들을 가정을 해봤을 때 지금까지 보수 진영에서 가장 높게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김문수 장관이 대권 주자로 뛰는 게 더 나은 승부가 될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중도 외연 확장에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권과는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을지 전망을 하자면 어떨까요?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만약에 앞으로 조기 대선이 있게 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예.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은 계엄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정치인과 예. 탄핵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정치인 간의 양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했던 후보들은 사실은 그 선택지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의 부상 자체가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스탠스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점이 큽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가까운 것을 표방해온 정치인이라면 탄핵에 반대하기 때문에 나는 조기 대선의 가능성 자체를 상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 집을 서울로 옮기겠다 뭐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가장 먼저 움직였다가 어떻게 보면 당내 여론이 이탈한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결국에는 계엄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정치인 그리고 탄핵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정치인 간의 양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문수 대 한동훈.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예. 의견.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때리기가 중도 외연 확장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면 세미나를 준비하는 등 당 차원에서 반 이재명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 윤상현 의원 등의 강경한 의견도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조희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현재 정당 지지도가 40% 가까이 유지되고 있지만 중도층 외연 확장 없이는 더 상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 전략기획특위를 중심으로 중도 확장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도층의 지지 그리고 우리 보수층의 지지들을 계속 유지 확산하기 위해선 어떤 행보와 결정들이 필요한지도 논의했습니다. 당 내부에선 설 명절 직후부터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때리기로 여론전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중도층을 고려한 정책도 고심 중이지만 정책만으로는 중도층에 호소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 전략기획특위 관계자는 설 지나고 반 이재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 방침이라며 이 대표 때리기가 중도층 확장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 주도로 탄핵을 강행한 일련의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부 강성 발언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현재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기존 지지층을 잡기 위해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룬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당 전략기획특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부 전략보고서를 내일 지도부에 공식 보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여론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수 결집이 강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여권 잠룡들의 지지율이 동률을 기록. 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폭동과 관련해 현재까지 61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폭동에 가담한 시위대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입장인데 배우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체포된 1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과 그 일행이 기름을 뿌리고 종이에 불을 붙여 사무실에 던지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실제 불이 나진 않았지만 법원은 소년이지만 구속할 사유가 있다며 범죄 행위를 중대하게 봤습니다. 이로써 이번 서부지법 난동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무려 61명이 됐습니다. 지난 2009년 64명이 구속된 쌍용차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구속된 소요 사태인데 앞으로 구속 인원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에도 서부지법 난입 사태 전담팀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특히 폭동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방침 아래 각종 유튜브와 CCTV 영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보며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동 배후 혐의로 고발당한 정광훈 목사에 대한 전담팀도 꾸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국민 저항권을 거론하며 구치소에 들어가서 윤 대통령을 빼내도 된다고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한편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목사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폭동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있던 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법원은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며 국민 저항권을 주장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소. 자,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시민단체들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에 모인 시위대를 부추겼다며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 목사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에 이어 전 목사 발언이 담긴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폭동 배후 의혹을 부인했는데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남성이 서부지법 7층에 침입해 판사실 출입문을 부순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도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전도사 그분은 사실은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가 된 것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 가서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내란 선동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윤 의원은 앞서 법원 담을 넘었다 체포된 피의자들이 훈방조치로 풀려날 거라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에 난입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1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 서부지법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폭동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는 한 남성이 법원 유리창 너머로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붓자 A씨가 불을 붙인 종이를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앞서 발부되자 일부 시위대가 서부지법을 습격하면서 폭동이 발생을 했는데요. YTN이 확보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보면 공수처는 대규모 폭동이나 소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다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영장 심사가 열린 서울 서부지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일부는 영장 발부 판사를 찾겠다며 유리창을 깨고 실내로 진입해 여기저기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가 발생한 건데 공수처도 폭동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 주장을 사실상 지지, 옹호해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들을 자극시켜 헌재나 수사기관 앞으로 모이도록 해 탄핵 찬반 세력 간 유혈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이 충돌을 시발점으로 대규모 폭동이나 소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불구속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했던 군경 관계자나 경호처 직원에 대한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공수처는 덧붙였습니다. 탄핵 찬반 양측의 충돌은 없었지만 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 일부는 서부지법을 습격했고 끝내 헌정사 초유의 법원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당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10대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고 방화 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난 지난 19일 새벽 난장판이 된 건물 앞에서 두 남성이 대화를 나눕니다. 잠시 후 주머니에서 노란 통을 꺼내 구멍을 뚫고 내용물이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곧바로 한 남성이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깨진 유리창 안쪽으로 뿌립니다. 검은 옷을 입은 또 다른 남성 A씨는 종이에 불을 붙여 안쪽으로 던지는데 창문 턱에 걸리자 재차 밀어넣습니다. 경찰은 폭동 사흘 뒤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이 불이 붙인 종이를 던진 사무실은 민사신청과인데 실제 화재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법원 직원들이 건물 내부에 있었던 만큼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죄는 징역 3년 이상의 중한 범죄로 절반까지 감경하는 미수죄라는 걸 고려하더라도 1년 6개월 이상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방화 시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사전 행동 지침이나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고 평가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확인 중에 있으시죠? 네, 지금 이런 것도 포함해서 철저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각종 영상과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붙잡히지 않은 폭도들을 특정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당시 7층까지 올라가 판사 집무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교회에서 특임 전도사로 활동한 인물인데 교회 측은 폭력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성급기에 나섰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승줄에 묶인 남성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지난 서부지법 폭동 당시 영장 전담판사 사무실에 있는 법원 7층에 침입해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로 체포된 40대 A씨입니다. A씨는 범행 이유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장판사실 위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광훈 목사를 구속한다는가요? 결국 구속된 A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 특임 전도사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주요 집회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유튜브 생중계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A씨에게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임 전도사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2,000명이 넘는다며 주요 보직도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전 목사 역시 내란 선동 혐의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한 상황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전 목사가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구치소에 쳐들어가 윤 대통령을 구출하자고 하는 등 폭력 행위를 부추겼다고 지적합니다.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경찰은 전 목사나 극우 유튜버들이 이번 폭력 사태를 주도하거나 선동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1명을 추가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증 영상과 CCTV, 또 유튜브 영상 등으로 신원을 확인했는데 앞으로 체포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커다란 둔기로 내리쳐 깨진 유리문과 창문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갑니다. 건물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시위대는 문을 부숴가며 법원 안을 헤집고 다닙니다. 구석에 몰린 경찰에게 방패를 휘두르며 폭행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시위대 얼굴이 고스란히 담긴 유튜브 생중계 영상입니다. 경찰은 이런 유튜브 영상뿐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캠코더로 촬영한 체증 영상, 인근의 CCTV를 확인해가며 당시 폭동에 참여한 시위대의 신원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형사기동대 한 개 팀을 영상분석 전담팀으로 지정해 도망간 시위대를 추적한 결과 당시 폭동에 가담한 남성 1명을 추가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파손된 서부지법 CCTV가 복구되고 경찰이 영상 분석을 통해 시위대를 추가로 붙잡는다면 구속 피의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앞서 구속한 58명은 주말 전까지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에는 유튜브 영상 등을 바탕으로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사진을 공개한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이렇게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일선 판사들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부지법을 방문해서 직원들을 위로했는데요. 법원행정처는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소화기를 난사하고 유리창을 깨며 난입하는 시위대들의 서부지법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법원 피습에 일선 판사들도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열고 강력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건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법관 대표 124명 가운데 81명이 투표해 48명이 찬성했고 33명이 반대했습니다. 법관 의견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입장 표명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원 집단 폭력 사태라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전체 의사를 밝히자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오후엔 조희대 대법원장도 서부지방법원을 방문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시설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한 뒤 폭동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서부지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이번 사태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 심리치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지금까지 구속된 58명은 모두 현장에서 체포된 인물들입니다. 경찰은 도망간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전원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라 서부지법 폭동 관련 구속 인원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방법원 안으로 난입한 폭도들은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6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명을 제외한 전원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법원을 습격한 나머지 폭도들도 끝까지 추적해 전원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당시 상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은 물론 경찰의 자체 체증 영상, 법원 인근에 있는 CCTV까지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 내부에 남아있는 폭도들의 지문 등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층 판사실에 침입해 출입문을 부순 40대 남성을 특정해 긴급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자 최근 법원을 습격했던 피의자 2명은 자수를 했습니다. 협박이나 불법 행위를 선동하는 범죄도 빠르게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적부심을 기각한 판사를 참수하겠다는 글을 비롯해 인터넷에 협박글을 올린 3명을 검거하고 다른 인터넷 게시글 55건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난입 사태 근본 원인이 사법부를 향한 불신 때문이라며 수사 권한 논란이 있는 공수처와 법원의 통상적이지 않은 결정이 이어지면서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1차 내란에 이어 국민의힘과 극우 폭력 세력을 등에 업고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급기야 사법부 테러, 언론 테러까지 서슴없이 자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폭동과 관련해 현재까지 61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폭동에 가담한 시위대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입장인데 배우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체포된 1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과 그 일행이 기름을 뿌리고 종이에 불을 붙여 사무실에 던지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실제 불이 나진 않았지만 법원은 소년이지만 구속할 사유가 있다며 범죄 행위를 중대하게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설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저희와 새로운 한 주를 열어보시죠. 1월 26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합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2번 요청했지만 2번 다 거절당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오늘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과 시기가 맞물릴 거란 예상이 나오면서 조기 대선 국면 여론에도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의지에도 북한은 국방력을 과시하며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뉴스의 라이브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 모셨습니다. 부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김기흥 전 대통령실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법원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사유를 먼저 살펴보면 1차 불허 사유와 동일합니다. 그림 준비했는데 보여주시죠. 법원은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공수처법 26조로 볼 때 검찰의 보완 수사,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검찰로 넘기면 검찰은 기소를 할지 말지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이걸 검찰이 다시 보완 수사를 하겠다면서 구속 기간을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본 겁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사례를 들면서 당시에는 공수처가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보완 수사를 한 바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왜 조 전 서울시 교육감 때와 지금의 사례가 다른 걸까요? 네, 조희연 전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관여할 여지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왜냐하면 공수처는 본인들이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그 직급이 정해져 있어요. 판사나 검사나 아니면 경찰은 경무관 이상급만 직접 기소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희연 전 교육감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수사는 했고 기소를 해달라면 검찰에 넘겼던 겁니다. 기소권은 검찰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도 공수처에서 항의를 했던 건 그 당시에 검찰이 배당을 했거든요. 예.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없냐를 두고 사실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소유지도 그렇지만 추가 수사를 해서 검찰이 했고 부산시 전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까지 넘겨받은 사건을 검찰이 추가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법원 판단이 없었습니다. 그냥 불기소 기소를 했거든요. 그럼 법원이 이 부분을 그냥 기계적인 기소권만 검찰에 있는지 추가 보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없던 거고 이번에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연장을 해달라고 법원 판단을 받다 보니까 예. 이 법문의 해석은 이거는 공수처가 수사해서 바로 증거 기록을 검찰에 넘기면 신속하게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법원의 이제 한 번, 두 번의 판단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검찰로서는 오늘 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도대체 언제까지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림 준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1월 15일에 체포가 됐어요. 원칙적으로는 구속 기간이 10일 연장되지 않으면 10일이기 때문에 24일 자정에 끝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구속 기간에는 체포 적부심 시간과 구속영장 심사 시간은 포함되지 않거든요. 체포 적부심 시간은 12시간 32분이 걸렸고요. 구속영장 심사 시간은 33시간 12분. 33시간 12분 맞습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45시간 45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해야 돼요. 근데 이 더하는 계산법이 다른 건데요. 검찰은 이걸 3일로 봤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이틀, 체포적부심 1일. 그래서 27일까지가 기한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만 더해보자. 45시간 45분을 24시간 자정에다 더하면 26일 밤이 된다는 겁니다. 시간만 더했을 때는요. 그래서 검찰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오늘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송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내서 이거는 48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하루로 쳐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25일 자정까지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났으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감금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 변호사님, 일반 국민들로서는 아니 저게 법 규정이 없나? 이걸 왜 이렇게 분분하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법정 기일이라는 게 저희가 있는데요. 이걸 시간으로 쪼개서 계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다 이제 날 일자별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이야기한 원래는 열흘 동안만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검찰 단계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연장이 불어됐기 때문에 10일을 기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하지만 체포적 부심을 하든 뭐 아니면 구속적 부심을 하든 그 시간은 기록이 간 때로부터 돌아올 때까지를 그 일할해가지고 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의 계산식이 실무에서는 맞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예규에 근거해서 산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시간을 45시간 몇 분으로 해가지고 이게 48시간이 안 됐으니까 하루라는 주장은 사실 처음 들어보는 법리인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법리다. 김 대변인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수처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원래대로 한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뺏은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면서 공수처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이게 본인들 입장에서도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으니까 검찰은 더 이상 수사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본인들이 법을 기반해서 공수처법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헷갈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형사법 대원칙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틀이냐 아니면 3일이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그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게 인신 구속이라는 시간이 길어지면 피고인한테 반하는 거잖아요. 그 구속이라는 건 반인권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로 보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 사실상 구속 기간을 넘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구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법 적용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석방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래서 지금 이미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입장인데 검찰은 어쨌든 보수적으로 봤을 때 오늘 밤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검찰이 오늘 검사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했는데 부장부장님 바로 기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회의를 개최했다. 그렇다면 뭔가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는 걸까요?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공수처 수사를 이첩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구속 기한을 연장을 한 차례도 아니고 2차례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그걸 다 기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는 보완 수사를 통해서 이 수사의 완결성을 꾀해왔던 과거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 부인을 당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검찰로서는 이 조직의 명운이 이번 이 구속기한 연장 이 불허에 좀 달려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이 검찰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원에 대한 메시지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지금 공수처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입법이 보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수사 진척이 된 것은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검찰이 사건을 이첩받았을 때 검찰의 어떤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검찰 나름대로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특수본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기보다는 검찰 전체의 의견이 이렇다라는 얘기를 법원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고지검장 회의를 소집한 거 아닌가 이런 이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한 것은 그나마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검찰은 바디 수사기관,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후합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야 됩니다. 법원이 드디어 헌법과 법률에 관한 수사권, 기소권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이 황당한 일을 진행해온 공수처의 수사를 이어받아서 무리한 구속 기소를 할 것이라면 후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네, 즉시 석방 요구를 했는데요, 강 부대변님. 즉시 석방 요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충분히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지만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니까요. 전 정치권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결국은 법대로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쯤에서 검찰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어떤 검찰이 구속 기소하는 것에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차원일 수도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고검장들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를 통해서 검찰의 어떤 구속 기소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제 민주당에서 일반 특검을 발동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라든지 어떤 수사 기관 같은 경우는 조기 대선에 가까운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 이게 수사 기관의 입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특검을 발동을 시켜야지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이 소추를 진행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만은 어쨌든 대통령에 대해서 명백하게 유죄를 밝혀내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검찰이 구속 기소를 잘할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그 공소장이 나왔잖아요. 83페이지짜리 이름만 바꾸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상으로 좀 쫓기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문제 없을 거라고 검찰을 믿고 있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이제 공수처와 경찰 또 검찰이 일련의 상황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세웠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픽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 모든 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주진우 의원은 묻지마 기소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면 김 대변인님,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를 해서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현직 지방 법원장도 그렇고요. 적지 않은 현직 판사분들이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내란죄의 수사 권한이 있느냐를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현직 판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법이란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게 과연 맞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데 직권 남용을 걸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혐의든 걸고 하면 내란죄로 뭔가 걸고 하면 다른
다른 거로 걸어서 내란죄로 하면 다 수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대통령은 형사상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 안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소추, 기소는 안 되지만 수사는 다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왜 구속, 체포 이게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 중에 유일한 방안이 아니잖아요. 이미 수사도 있을 거고요. 불구속 수사,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는 검찰 입장에서는 되게 지금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00페이지 넘은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검찰에서 이 공수처 자료를 다 보지 못한 상태에서 왜냐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비를 더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2번이나 거절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했을 때, 기소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로지 모든 것들을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원칙대로 경찰이 수사해서 하나하나 원칙대로 했을 때 문제가 풀린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수사 지휘를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여권을 향해 내란 옹호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피의자를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 옹호당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 대변인의 목소리를 듣고 오셨는데 여권에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불허한 것이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태 법률 대변인은 오히려 반대로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이건 어떤 취지인가요? 실제로 보수 진보 민주당 국민의힘을 떠나서요. 법원이 내린 판단의 객관적인 의미는 공수처가 본인들이 수사를 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권이 있다고 할 때 기소만 검찰이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서 수사의 전반적인 부분은 공수처가 전담하는 것이 맞고 보완 수사, 추가 수사를 할 권한도 검찰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공수처의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이 더 있다라고 판단이 법리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전적으로도 아까 일부 판사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 사건에 관여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체포영장이 2번이 발부가 됐어요. 체포 적부심도 문제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이의 신청을 중간에 했는데 그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런 기간이 계속 오면서 확립된 법원의 태도는 최소한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정말 수사권이 경찰에 있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러면 경찰로 다시 돌려서 시간을 끈다는 인상을 국민들께 드릴 게 아니라 특검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하지 않고 오로지 사건을 다시 핑퐁 형식으로 돌리라고 하니까 이거는 국민 눈높이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법고시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지역적인 부분 아니에요, 혹시? 근데 저희가 이제 실무 문제를 이제 예상 문제를 풀 때는 뭐 영장이 어떻게 되고 그 기록이 법원에 넘어갔을 때 계산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배우는데요. 이런 식으로 모든 절차를 실무에서 다 하는 피의자는 실제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체포적 부심은 인용률도 대단히 낮고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를 더 주면서까지 하지는 않는 절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요, 부장부장님. 거의 뭐 전 국민이 법 지식을 지금 다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수사 권한을 놓고 아직까지도 이게 분분한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돌이켜보면 수사권 조정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 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전담했을 때는 이런 논란이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1차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범죄 피의자에 대한 증거도 조사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을 통해서 발부받아서 압수수색도 하고 피의자에 대한 이 진술도 받고 그리고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유죄 가능성이 있으니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경찰이 기소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조사한 서류를 쭉 충분히 본 다음에 수사가 잘 됐다라고 싶으면 바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경찰 수사가 조금 미진한 것 같다. 그러면 조사를 지시하거나 아니면 검찰이 그 수사 내용을 보완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라는 이 수사기관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그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협업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시키려다 보니까 이른바 검경 수사권을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1차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수사를 종결을 한 거에 대해서는 검찰은 더 이상 수사에 관여하지 마라. 다만 경찰 고위직 또는 검사나 판사와 같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수사기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하나 더 생기다 보니까 과거 2기관이 했던 것을 3기관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아직 역할과 그 기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통령의 내란 혐의라는 헌정사상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관할권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이제 막 출범한 공수처가 한 것이 맞느냐 아니면 오랫동안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이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찰이 한 것이 맞느냐 이 수사 관할권을 두고 벌써 논쟁이 치열하게 돼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한 이후에는 수사 자료를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이첩해서 공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수사 자료를 넘겨야 되는데 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느냐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 출범 이후에 수사 관할권 그리고 관할 법원 이 다양한 파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내란 혐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입법적으로라도 이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내용인데 반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런 논란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법원의 결정 나오기 전에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에서 명확하게 영장을 발부했잖아요.
다 영장을 발부할 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다 고려하고 법의 상충, 충돌 다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결정을 내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하고 대통령 측에서 이것을 자꾸 불법이라고 해버리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야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잘못됐다고 하면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해지겠습니까? 그리고 검경 수사권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짧게 말씀드리면 취지가 이겁니다. 무소 불위의 권력으로 그게 뭡니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래도 공수처라는 한 조직에다가 분리를 해놓은 게 그게 취지인 거예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입법적인 비리가 있다는 건 전 민주당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법원이 결정 내렸으면 따라야 되는데 자꾸 불법이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전해드릴 때마다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재판은 수사가 한 축이 있고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에 일어나는 심판이 한 축이 있습니다. 지금 수사를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탄핵 심판을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과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사람,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라는 주장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일단 이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부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것 같으면 군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냅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군병력들 요원들하고 국회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지금 밀고 당기고 하면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상황을 보고받는 순간 야 이거 잘못하다가 알겠습니다. 압사 사고가 나겠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 피해도 생기지만 우리 장병들도 피해 생기니까 네. 일단 빼라. 예, 그래야만 이게 충격이 완화될 수 있지 않냐.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요원입니다 라면서 비꼬는 패러디하는 저런 그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도 저렇게 최고요원이라고 썼고요. 허영 의원도 국회요원이라는 말을 썼고요. 박주민 의원도 은평갑 국회요원 이런 그림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님, 야권에서는 저 김 전 장관의 말이 헌법재판소와 국민을 조롱한 것이다, 모독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그 김병주 의원이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곽정근 특전사령관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다 떠나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곽정근 특전사령관을 불러서 여러 가지 묻고 그날의 어떤 진실에 대해서 묻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야당의 유튜브에 들어가 출연을 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끌어내리는데 요원을 끌어내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국민들의 걸 들어보시면 인원이고 그다음에 요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이냐 하니까 뭐 얘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안을 봤을 때 맥락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처음에 했던 얘기는 인원과 요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국회의원을 요원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말하는 요원은 뭐냐? 현장에 투입된 어떤 군인들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 반론을 강부 대변인께 드리기 전에 구자원부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요원이라고 들으셨나요? 저는 그 유튜브에서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언급한 단어는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전 들렸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요원을 빼내라고 김용현 장관이 지시를 했는지는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번에 그 김용현 장관의 진술을 보면서 제가 다녔던 군과 지금의 군이 다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 생활할 때 군의 기본은요 복명복창입니다. 요원을 빼내 하면 요원을 빼내라는 말입니까? 라고 반드시 화자에게 내가 들은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곽정근 사령관과 김용현 장관 사이에 만약에 지금 압사 사고가 우려되니까 요원을 빼내라. 그러면 곽정근 사령관이 아니 지금 우리가 투입한 요원을 빼내라는 말입니까? 라고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의원인지 요원인지 헷갈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곽정근 사령관이 아직 헌재에서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월 초에 곽정근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김 장관은 요원을 빼내라고 했는데 곽정근 사령관은 의원이라고 들은 것인지 누구의 말이 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앞으로 곽 사령관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강부 대변인.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목차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체포조라든지 국회 진입이라든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실은 곧 밝혀질 건데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거짓 해명을 내온다는 게 너무나도 좀 부끄럽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요원 열풍, 그러니까 요요 제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원으로 요원을 물리치는 거예요. 뭐 대통령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야 아직 의결 정족수 150명 안 됐으니까 빨리 총 쏴서 뭐 도끼로 부셔가지고 끌어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요원도 의결 정족수가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뭐 요원 4명에서 요원 1명을 들쇼고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그냥 조금만 생각을 해도 한 10가지는 되는 건데 그냥 저렇게 헌재 앞에 나와서 재판관들이 조금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계속 물어봐 주니까 본인의 말이 본인의 거짓 해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탄핵 소추라든지 형사 소추에 대해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검찰도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진술했던 거하고 지금 헌재 나가서 말하는 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수사가 연장됐으면은 사실 그런 거 추궁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너무 불편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한마디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당에서 보면 이제 바이든 날리면 국민 특기 평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볼 때 그때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의 의회를 비판한 거다. 바이든을 비판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그거는 그때 어떤 여러 가지 상황, 그때 대통령이 1억 달러를 공여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1억 달러를 공여하기 위한 본인의 그 입장을 우리 국회에서 그거를 승인하지 않으면 내가 미국 정부에 소위 말해서 쪽팔려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이고 미국을 공격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법원의 판결은 뭐냐면 그 반대가 나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 부분도 그런 맥락 속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사와는 달리 탄핵 심판은 조금 어지러운 부분이 없이 갈까 싶었지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말 한마디 가지고도 논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여기서 일단 네 분께 먼저 좀 여쭤보고 가고 싶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좀 들어봐 주십시오. 이게 질문이 좀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니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분이 계시면 어떤 부분에서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그것은 없습니다. 아니지만 지금 국민들 중에서 특히 적지 않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중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에 있던 데이터나 자료를 다 드러내놓고 하면 좋은데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권한쟁의 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뭐냐면 선관위 입장은 뭐예요? 본인들은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2012년 대선에 대해서 이거는 자유당 때 부정선거처럼 문제가 있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야당의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영화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에 어떻게 보면 의혹 제기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정리하고 짚고 넘어가는 게 그게 문제가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김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주장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한국사 일타 강사로 유명한 전한길 씨가 어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지금 부장부장께서 손을 잠깐 드셨는데 이 목소리를 듣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너무 늦게 나타나서 죄송하고 대통령을 직무 복귀시켜서 보다 더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계기로 다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실체를 보게 되었고 진실을 보게 되었고 국민들이 이제 깨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겁니까? 계몽령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는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그동안 음모론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제가 조사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의혹과 의심을 살 만한 일이 많았습니다. 부장부장께서 손을 드신 거 보면 약간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부정선거라는 용어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에 명시되는 헌법기관은 맞고 그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견제와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지금 정부나 여당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감사원 감사도 부정하고 있고 국정원의 보안 감사도 부정하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받고 있는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라고 딱 선입견을 만들어 놓고 뭔가 부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시작을 하면서 중앙선관위를 조사하자라고 얘기하면 저는 출발 자체가 정의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단하지 말고 선거는 지금까지 중앙선관위가 잘 해왔을 텐데 여러 논란이 되고 있고 견제와 감시에서 예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 이걸 여야가 타협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보완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생산적인 그 논의와 합의가 이 현 시점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부정선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전체 53%를 차지했습니다. 과반 이상인 건데요, 강 부대변님. 이거 국민들 대다수가 믿지 않는다라고 풀이해야 될까요? 어떻게 풀이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언론 보도라든지 합리적인 어떤 자료를 보면 충분히 누구나 부정선거 의혹이 허무맹랑한 소리구나라고 저는 인정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저는 자꾸 어떤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주제를 꺼내서 그럼 이건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기 전에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정당하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신다고 하면 이 부정선거가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시스템에 개선할 점은 있는지 없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순서가 좀 바뀐 것이 아닌가. 마치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도 합법적이다. 이런 논리로 변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정선거론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부정선거를 두고 토론을 제안했는데요. 전한길도 좋고 황교안도 좋으니까 대표성 있는 인물들과 토론에 나서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토론할 용의가 있으니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전한길 강사가 되었든 황교안 총리가 되었든 대표성 있는 인사라면 누구든 좋습니다.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령도 아닌 망령입니다.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맨 앞에 나서서 싸우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는 SNS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월 14일 오후 2시 반에 프레스센터로 오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준석 의원은 또 맞받았습니다. 200m 정도 떨어진 저희 채널A나 TV조선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직접 TV 토론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김 대변인님, 이 토론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참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저도 보면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되게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유승민 의원이 최근에 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관위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부정선거로는 우리 사회에 퍼진 상당한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관위가 서버, 과거 데이터 등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팩트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망상이라고 밀어내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뭐 이준석 의원이든 황교안 전 총리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거라고 할 수 있는 팩트, 증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막연한 어떤 사람들의 경험이 아니라 이런 근거로서 제시를 해야 된다면 결국은 선관위가 그거를 가지고 있는 근거를 제3의 관점에서 그걸 또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말과 말이 서로의 주장과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충돌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제3의 국민들이 봤을 때 제3의 어떤 증거로서의 어떤 객관화된 팩트를 누군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강성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른바 개헌과 탄핵 이 시점에 있어서 이거는 정리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잦아들 때 여야가 합의하여서 이 부분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김두관 전 의원은 지금 이거 소송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순히 여야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봤을 때 37%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수치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불확실한 것들을 해소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권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장위원장,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선거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만 그 꽃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는 역대 선거 결과가 선거구별, 지역별, 동별, 투표소별로 다 숫자가 기재가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거를 할 때 여야가 치열하게 대결하기 때문에 여야 참관단을 두지 않습니까? 그 참관단이 투표가 객관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도 참관하지만 개표할 때도 마찬가지로 참관단이 잘 개표가 되고 있는지 그 혹시 나쁜 뭐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중앙선관위에 보고가 되면 우리가 보고한 숫자가 맞게 집계가 돼 있는지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온 역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잘해온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신뢰를 부정선거라는 한 단어로 깡그리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내란 혐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또 투명한 운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입법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이나 요원이냐, 부정선거 의혹 있었느냐 없었느냐, 제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등등을 놓고 탄핵 심판이 역시 수사와 마찬가지로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 것이냐를 두고는 뭐 이것도 의견이 많습니다만은 2월 말 3월 초 혹은 3월 중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이르면 3월 말에 나올 걸로 전망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과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시점이 맞물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강구 대변인님. 네. 이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조기 대선 국면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굉장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겠네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는 이유가 저희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뭐 여권의 지지자도 그렇지만 이 중도층에 계시는 분도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좀 지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불신을 보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의 판결로 이례적으로 일괄 지정을 했잖아요. 이것은 법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와 맞물려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도 결정내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오히려 짐을 하나 벗었다. 왜? 이제 더 이상 요건에서는 법원의 판단 앞에 믿어야 되고 더 이상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라는 정치적 공세를 그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절차에 맞게 이 재판에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말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나오면 또 대법 가야 된다. 다른 재판 또 지켜봐야 된다.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항소심 재판의 증인을 13명 신청한 이 부분과 관련돼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증인 신청이고요.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이 사건과 관련성 없는 증인까지도 확대해서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재판을 빨리 해라, 철저해라, 국민의힘도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압박, 정치적 압박이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재판 지연하지 마라. 지연한 적 없다. 1심에서 오히려 검찰이 지연했다.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떤 증인을 신청을 했길래 13명이나 될까 궁금하시죠? 김동연 경기지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취재도 해봤지만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장 변호사님. 네. 여권에서는 도대체 김동연 지사를 왜 증인으로 신청을 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거든요. 왜 신청한 걸까요? 예, 기본적으로 일단 이 후임 경기도지사 지위에서 부른 건 아니고요. 이 백현동 사업이 진행되던 당시에 국무조정실장 역할이 있었고 이 이재명 대표의 일관된 주장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이 지자체장과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이 종상향과 관련한 압박이 있었다. 그리고 사실상 협박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해서 그 당시에 이 사업 총괄과 관련해 사업을 알 수 있는 직위에 있었던 김동연 현 지사를 부른 것이지 현재 경기도지사 지위에서 부른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언어학자를 증인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의 말을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된다. 판사들이 비언어 전문가이기 때문에 언어학자에게 감정을 좀 요청해보자 이런 요청도 했거든요. 그런데 판사는 표현이라는 것은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언어학자가 받아들이는 게 왜 중요하느냐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측은 그러면 어떤 증인을 신청을 했느냐? 딱 한 명 신청했는데 고 김문기 전 처장의 동생입니다. 김문기 전 처장의 동생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이 대표에게 일주일에 2-3번 찾아가서 독대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를 리가 없다 이런 주장이고요. 이 대표 측에서는 1심에서는 안 물어보고 항소심에서 아들도 아니고 남동생을 왜 물어보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대표의 2심 재판 속도가 빨라지면서 여론 지형에도 약간 영향이 미치겠죠. 여론조사 결과들을 좀 보면요. 먼저 전국 지표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9%에서 33%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6%로 살짝 오른 모양새고요.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26%에서 38%까지 줄곧 오른 모양새입니다. 오차 범인의 접전이죠. 다른 여론조사 결과로는요. 민주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48%였다가 36%까지 떨어졌다가 40%까지 다시 오르고 국민의힘은 39%까지 올랐다가 38%까지 여기도 오차 범인의 접전으로 나왔네요. 부장님.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지금도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약간 이제 상승한 기간이 있었고 민주당은 하락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이 원인을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12월 상황과 1월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12월 각종 여론조사 그 정당 지지율의 결과의 경우에는 12.3 비상경과 12.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 찬반 여론이 정당 지지율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말 연초 그 새해가 되면서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여론보다는 이미 탄핵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이 실시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예. 그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때 내가 어느 진영,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이미 민심의 지표는 탄핵 심판 인용 이후 치러질 조기 대선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각 당 여야의 그 강성 지지층뿐만 아니라 우호적인 지지층이 총 결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어느 한 정당이 우위를 보기보다는 이 치열한 접전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소식들 알아봤는데요. 어제 미사일을 쏘아올린 북한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사일 쏘고 미국의 초강경 대응이라고 이야기한 북한 소식입니다.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해상 대지상 전략순항 유도 무기 시험 발사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발사는 부장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는 첫 무기체계 시험이에요?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김정은과는 잘 지낸다. 그리고 북한은 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 국가다라고 사실상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예.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김정은이 저런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미북 정상회담에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이 많다는 것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북한군의 상당히 많은 수가 러시아에 지금 파병이 돼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보면 안보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대내용으로 선전하고 대외적으로는 이 대미 협상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서 유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They thought that was a tremendous threat.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et along. I think you'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Kim Jong-un is a smart guy. You'll reach out to him again. I will.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으로 김정은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부부장님. 네. 그런데 이렇게 유화적인 정책에 손 내밈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어제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 어떤 맥락에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일단 2019년 하노이 노딜에 대한 그 후유증이 좀 아직 김정은 위원장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회담하면서 굉장히 북미 관계가 좋아지는 듯 했다가 하노이에서는 사실상 거절을 당한 거 아닙니까?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이 유엔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당시 협상에 나섰던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자존심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 인민에게도 할 얘기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다시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이걸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미 협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이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이요.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ICBM이 아니라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미국을 직접 자극하지는 않겠다라는 이 시그널을 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대북 정책에 어떤 방향으로 수정하는 게 좋을까요, 강 부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라든지 김정은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어쨌든 간에 어떤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한반도 운전자론 그러니까 우리를 패싱하고 그냥 넘어갈 그런 상황에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구나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대통령이 공백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 지금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인해서 대통령까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도 당사자인 입장인데 우리를 패싱하고 본인들끼리만 얘기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최근에 트럼프의 어떤 발언들을 보면 지금 김정은의 북한의 어떤 핵 미사일을 인정하는 듯한 관리로 들어가는 이런 모드를 가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는 핵을 지고 살아야 되는 이런 위험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많이 고민해보고 여야가 이런 모습에 이런 사안에만큼은 좀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대외 관계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인데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곧 발표할 거라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저희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전해드리지 못합니다만 오늘 저녁에 뉴스A까지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60초 후에 오겠습니다.